106번. 수목의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한 처리 방법으로. 수목이 이제 부패되고 그러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위험목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위험목이 되지 않게끔 저감하기 위한 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1번. 죽거나 매달린 가지는 어떻게 해요? 수관 청소하는 전정을 한다. 왜? 수관 청소라고 그랬어요. 그죠? 음, 죽었거나 매달린 가지 이런 건 수관 청소로 전정을 실시한다. 위험목 저기할 때 전정 때 이렇게 하고 매몰된 숲이로 인한 약한 가지가 부착돼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줄당김이나 세조임으로 어, 이제 이 가지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축 늘어졌거나 뭐 이렇게 된 가지를 정상적인 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축 늘어졌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 여기가 뭐 약해서 이렇게 한 가지가 부착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위에서 당겨갖고 줄로다가 중심 가지 쪽으로 뭐 당기거나 다른 가지 강한 가지 쪽하고 엮어서 당기거나 또 세조임하고 세조임은 뭐라고 했어요? 세력이 동일한 나무가 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양쪽으로 저기 하기 때문에 여기 쫙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세조임을 해서 세조명에서 이제 세조임을 실시한다. 맞는 거고요. 음, 부된 가지 보통 이하의 부는 길이를 축소하고 그렇죠. 보통 이하의 부는 길이 축소하는 것까지 맞았어요. 심하면 세조임을 실시한다. 부가 많이 된 거 있잖아요. 심한 거는 세조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조임 하는 순간 이게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답은 3번이고요. 부호된 수간은 경미하면 수간을 축소, 전정하고 심하면 제거를 한다. 부호된 수간, 줄기가 부호된 음, 심하면 경미하면 잘라서 이제 초살도 높이고 그래서 이렇게 의원목에서 이제 저감을 하는 방법이고 심하면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부가 너무 심하면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살도가 낮고 끝이 무거운 수평 가지는 가지의 무게와 길이를 줄이고 지지대를 설치한다. 초살도가 낮고 끝이 무거운 이런 것들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그 가지가 약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런 것들은 좀 잘라내고 이 이쪽 나무하고 지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좀 잘라내고 여기다가 지지대를 이렇게 설치해서 나무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초살도라는 얘기 아시죠? 초살도 전번에 얘기했습니다. 초살도가 크다라는 거는 이 지재부 수직, 쪽에 그 흉고 직경하고 이쪽 가지 끝 쪽에 왕부. 부분에 이 직경 생장하고 이쪽이 엄청 크고 이쪽은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것을 이게 초살도가 투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네, 똑같다 그러면 초살도가 작은 거죠. 그죠? 밑에 부분이나 끝 부분이나 똑같다 그러면 초살도가 작은 거예요. 초살도를 공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수고분의 흉고 직경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수고분의 흉고 직경.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크면 안 좋은 거고 작아야지. 그러니까 초살도가 크다라는 거는 수치상으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수고분의 흉고직경이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작아야지 초살도가 크다고라는 거예요. 초살도를 그냥 설명을 하려면 밑부분과 윗부분의 그 네. 저기가 기울기가 큰 게 초살도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설을 보시면
세조임은 세조임은 부된 가지에 강한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부가 세조임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하면 하지 않는다 이거죠. 부가 심하면 하지 않는 거고 약 어느 정도 된 거는 이제 지지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특히 건전한 목재가 수관이나 가지 직경에 40% 미만인 부된 부분에는 관통하는 지지 시스템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관이나 가지의 이 직경이 건전한 부분이 한 40% 정도 남았다. 그렇게 많지, 40% 미만이다. 이럴 때는, 관통하는 거로 하고, 그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뭐, 자르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직경선장. 전번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6분의 1. 그죠? 전체 건전한 부분에, 그래서 건전한 부분이 차지하는 게 6분의 1이라고 하면, 요게 그 이상되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 이하야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관 회복을 위해서 태풍이나 뭐 병충해 뭐 이렇게 했을 때 오래된 이런 나무들은 에, 이제 수영을 바로 잡아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작업 이게 이제 수관 회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수관이 건전하고 골격지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과감한 전정을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죽은 가지 제거, 피해 가지는 무조건 제거해야 되고 수관 회복과 외과 수술을 병행해서 이제 이렇게 수관도 회복시키고 외과 수술해서 수관을 복귀시키는 방법, 이걸 수관 회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쉽게 고를 수는 있죠. 용어가 용어만 약간 하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용어만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인데 자꾸 읽어서 본인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수목 관리자의 조치로 옳지 않은 거 이런 문제가 났었어요. 그죠? 토양 경도가 3.6kg per 제곱미터였었어요. 이 땅의 상태는 어떤가요? 딱딱. 딱딱하죠.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음. 아까 3.6 이상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엄청 딱딱한 흐리기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3.5.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는 뭐예요? 0.4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0.4로 시작해서 그 이하면 심송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지금 딱딱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압력으로 쟀을 때. 심송은 0.4 이하. 또 그 다음에 0.8이라고 그랬죠. 아니, 1이라고 그랬죠.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5, 이상. 강견이네, 5 강견. 이상 이렇게 됐어요. 지금 외우시고 가죠. 다시. 견밀도를 측정할 때 압력으로 재서 0.4 이하면은 뭐야?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예요. 이제 음, 심 1 미만일 때는 송, 이건 심송, 송, 그다음에 연, 연, 견, 견, 3.5 강견. 이상은 뭐야? 강견. 강견입니다. 얘는 3.6이에요. 딱딱한 음, 토양이죠. 이럴 때 음, 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깊게 갈아야 되겠죠. 그죠? 쉽게 심경을 와야지. 해야 됩니다. 맞는 거죠. 배수로에 매설된 지역에는 참누름 나무를 식재한다. 참누름은
뿌리를 잘 뻗어요. 이렇게 습지 같은 데서도 배수로 관로가 배설된 지역은 습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해? 얘들이 뿌리를 뻗어갖고 배수 관로를 뚫고 나가고 막 뚫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수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참느릅 같은 거는 잘 심지 않는다. 배수 관로 지역에 참느름을 실제할 경우에는 뿌리가 관로를 막아서 침수 피해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참느름 나무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습기가 많고 비옥한 계곡이나 하천변에서 잘 자라지만 또 건조 스트레스도 많이 잘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느릅을 이 배수관로의 그 지역에 심으면 안 된다. 뿌리 굵기가 된다. 그래서 식자했다고 틀린 거고 제초제로 이 피해를 입은 수목의 토양에 활성탄을 혼합 처리한다. 제초제 피해 많이 나오죠. 어떤 제초제를 뿌렸을 때 피해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사디. 이번에 호르몬 그 이행성 호르몬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네. 디캄바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이사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제초제를 뿌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뿌리거든요. 이제 제초제를 뿌리거든요. 근데 호르몬성 갖고 옥신을 농도가 짙게 하면 이제 풀이 제초제 죽잖아요. 깔로. 근데 이걸 네. 죽이려고 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토양 속으로 해서 이 나무의 뿌리로 풀도 죽이지만 나무 뿌리로 또 이행을 해서 얘가 이제 성분이 이 나무로 들어가서 잎 같은 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쭈글쭈글해지고 뒤틀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얘가 이동을 합니다. 이게 제초제 성분이 이쪽을 타고 올라와서 이 침엽수, 화렵수를 죽입니다. 토양에 있는 이 제초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야? 빨아들이는 이 제초 성분을 빨아들이는 활성탄을 뿌려주면 좋겠죠. 이래 제초제 피해에 대한 게. 그리고 해안 매립지의 염분 차단 층성제. 해안 매립지는 염분, 소금기가 못 들어오게끔 그 음, 이제 이렇게 매립지다 그러면 이게 매립지다 그러면 소금기가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매립을 했으니까. 그럼 계속 이제 올라오거든요. 염류가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그러면 여기 소금기가 이 표면으로 올라와서 여기 이제 이 표면에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금기가 못 올라오게, 염분이 못 올라오게, 에, 그 복토 한 그 밑에 바닥에 염분 차단층을 2m, 설치합니다. 2m. 그래서 성토한 다음 모감주나무를 식재한다. 그래서 이 모감주를 왜 넣었을까요? 연- 모감주는 연분을 잘 성분에 내는. 강해요. 그죠? 그래서 에, 염에 강하다. 왜 모감주를 넣었을까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 서해안 같은 데 가면 모감주에서 왜 이제 뭐 숲해설 같은 거 하시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그 모감주 열매가 이렇게 배 위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배라나 이동할 때 그 날개처럼 된 게 배처럼 생겨갖고 이게 서해안 저 중국 서해안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그쪽에서는 동해죠. 중국 동해에서 이제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이렇게 흘러와서 서해안 쪽에 엄청 많습니다. 천연기념물도 있어요. 모감주. 저기 뭐죠? 태안 수목원인가? 뭐 그쪽 천리포 수목원 가기 전에 뭐죠? 천리폰 수목원인가? 아니 천리포 수목원 말고 무슨 수목원인데 그 전에 이제 가보면 이제 천연기념물에서 자생지가 많거든요. 얘들은 바닷가인데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염에 강한 수종 애워야 되겠죠, 그죠? 얘들이 힌트를 준 거죠. 이렇게 지문에 보면 상식적으로
염해에 강한 건 특히 바닷가에 곰술 같은 거 살잖아요. 동백도 많이 살고 섬잣, 또 산벗도 강합니다. 떼죽도 강하고 수양버들, 아카시나무, 이팝나무, 위석류, 팽나무도 강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들어오는 제주도에 그 저기 보호수가 팽나무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팽나무도 제주도에 잘 살고 그러는 거 보면 바닷가는 바닷가에 잘 견딘다. 특히 또 뭐 산철쭉, 이제 화살 뭐 이런 것도 관목류 중에서는 이런 팽자, 뭐 댕강 이런 것도 개나리도 위험성에 강하다. 또 그다음에 복토가 불가피하여 나무 주변에 마른 우물을 만들고입니다. 만들고 우물 밖에 유공관을 설치한 다음 복토하였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복토가 뭐 흙을 메워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토를 해야 되는 경우. 지대가 뭐 낮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이제 나무 주변에 이제 마른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공관을 이제 박는 거죠. 이렇게 유공관을 박아서 여기 물이 고이면 이쪽 유공관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복도가 불가피한 지역에서는 복도가 되면 이 물빠짐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마른 문 만든 다음에 유공관을 설치해서 어, 복도가 불가피할 때는 그렇게 한다. 마른 우물 만들어서 유공관 설치를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8번 들어가겠습니다. 108번은 첫서리에 대한 겁니다. 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첫서리. 서리상이잖아요. 그 첫서리에 관한 선 옳지 않은 겁니다. 첫서리라는 건 이제 조금 있다 내리죠. 서리가. 그죠? 겨울 시작되기 전에 막 내리잖아요. 그게 첫설입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요. 그죠? 지금도 오늘도 추워졌는데 이제 조금 더 가면 엄청 추워지거든요. 벼랑간 가을, 겨울 사이에 갑자기 이제 온도가 팍 내려가는 거. 그래서 0도 이하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내한성 준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한성 어떻게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나무들은 낙엽을 탄수화물을 떨어뜨리고, 수피 쪽으로 밀어넣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환원성 물질을 만들어서 내한성을 높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는 중간인데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면 피해를 받습니다. 어떤 음, 증상이 나냐? 새순부터 나옵니다. 새순, 새 잎에서부터. 위에 있는 잎들부터 이제 입이 밑으로 처지고 어차피 뭐 겨울이니까 뭐 저기 하는데 겨울이 시작되니까 그런데 그나마 나왔던 뭐 새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위에 부분이 죽으니까 나무 키는 작아지고 이제 교목이었던 게 관목형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방제는 어떻게 해요? 여름에 시비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여름에 하면 안 되겠죠. 얘가 질소비료를 많이 줬다. 그러면 얘가 생장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 첫소리가 내리는 바람에 이제 피해를 보죠. 그래서 늦여름에 시비는 자제를 하고 일기예보에 따라서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뭐 연기를 발생시켜 뭐 이런 거 줄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벌채 시기에 따라 화렵수의 맹아지가 종종 피해를 받는다. 화렵수 같은 경우는 왜 새순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피해를 보겠죠. 약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생장 휴지기에 들어가기 전에 내리는 서리에 의한 피다. 그렇다고 그랬죠. 그죠? 맞다고 그랬습니다. 휴면 들어가기 전에
늦가을에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을쯤에 되면 막 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기 전에 이게 첫서리가 일찍 와서 갑자기 0도 이하로 돼서 피해 보는 게 첫서리라고 소리 피해라고 그랬고 휴면이 들어가기 전이고요. 남부지방 원산의 수종을 북쪽으로 옮겼을 때 당연히 입죠, 그죠? 그죠? 남부 수종은 예, 이런 되게 첫서리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찬 공기가 지하 1에서 3m 높이에서 정체되는 분지에서 가끔 피해가 나타난다. 그렇죠. 찬 공기는 위에서 이렇게 계곡이나 습곡 같은데 찬 공기가 갇혀 있거든요. 정체된 그런데 그러니까 1m 높이 이게 이런 거 3m 높이에서 정체대 분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지역 이런데 이런 데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자마로부터 곧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수목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거는 여름에 얘들은 새순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새순이 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오히려 만상보다 만상 뭐예요? 네. 봄에 봄에 이제 휴먼을 끝나고 새순이 나왔는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영도 이제 기온이 뭐 10도씩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0도로 내려가는 이걸 뭐라고요? 만상이라고 그래요. 늦설이. 그 늦설이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얘들은. 그래서 5번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늦가을에 나무가 생장하고 있어 내한성이 없는 상태에서 벼랑과 영도 이하로 떨어간 이 피해를 첫설이 조상이라고 그러고 새순과 잎이 나오는 특히 이제 뭐 냉아, 자마 이런 거에서 나온 것들은 그 기부에 피해를 입어서 밑 잎이 이렇게 시든 것처럼 처지고요. 새순은 죽어갖고 그 후유증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만상보다 더 나무의 모양을 훼손시키는 게 조상이고요. 그래서 조상에 대한 것도 가끔 나오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정의 이런 걸 물어봅니다. 다음은 건조 피해. 계속 건조 피해 나오죠. 비생물 쪽에서 건조, 뭐 과습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이 건조 피해에 대한 거 한해라고 그러거든요. 한해. 건조한 한자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수분이 결핍하면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한다. 1번부터 틀렸죠. 그죠? 음. 이 보통 건조하고 건조 이게 뿌리가 못 빨아들여요. 수분을. 그럼 얘들이 꼭대기 새순 이런 데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여름 같은데 이렇게 가보시면 어떻게 해요? 성숙한 잎은 잘 시들지 않는데 이 새순이나 이런 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잎과 줄기에서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면 수분 부족 현상은 뿌리까지 전달되지만 뿌리는 시간적으로 이제 늦게 나타납니다. 이 저기가 결핍 증상이. 그다음에 또 이제 증상은 꼭대기부터 먼저 나타나고 또 회복될 때는 이제 물이 수분이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 뿌리부터 회복이 됩니다. 증상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회복될 때는 또 뿌리부터 회복이 돼 갑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성분성 수종과 도심이 낮은 곳에 자라는 수목이 더 피해가 크겠죠. 그죠? 뿌리가 깊을수록 뿌리가 수분을 깊게 땅속 깊이 있는 것까지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심근성이 감원 피해 좋죠. 청근성보다. 그래서 이 내한성의 이 높은 수종, 약한 수종 애워두셔야 되겠죠. 그죠?
뭐 내한성 약한, 내건성 약한 거는 뭐 이렇게 습한 데서 잘 사는 거 있잖아요. 야구송, 삼나무, 느릅나무, 시렵수, 물풀에, 단풍, 층층나무,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이 내건성이 약한 수종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소나무, 곰솔, 향나무, 가죽, 회화, 사철, 사시, 아카시나무는 내건성이 높은 토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인공림과 천연림 모두 수령이 어릴수록, 그러니까 아까 어린 순 이런 데서 피해를 많이 보고, 새로 난 이게 새싹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가뭄 피해 바로 직격탄임을 맞습니다. 포플러, 오리, 들매나무 같은 습생식물은 한 해에 취약하다. 그죠? 이건 내건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오리나무, 들매 이런 데 습한 데서 많이 살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조림지의 경우에는 수목을 깊게 심는 것도 한 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근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토하라는 얘기죠. 원래 심토하면 안 되는데, 이 수분이 부족한 가뭄이 많이 계속되는 지역에서는 깊게 심어야지 그래도 이 건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침엽수의 경우 건조 피해가 초기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 하립스 같은 경우 이제 어린 게 막 시들고 마르고 그러는데 침엽수는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막 거의 다 말랐을 때 그때야 이제 아 이게 건조 피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늦게 그게 나타난다. 침엽수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의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110번입니다. 바람 피해, 많이 나오죠. 천근성 수종인 가뭄비 나무와 소나무가 바람에 약합니까? 네. 신근술. 천근성은 가뭄비 나무는 천근성 맞아요. 소나무는 신근술. 신근성입니다. 네. 그래서 틀렸죠, 그죠? 음, 천근성은 약하고 신근성인 소나무는 강하다. 바람에 이렇게 해야죠. 강하다. 그다음에 초살도가 높을수록 바람의 저항성이 낮다? 초살도가 높으면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잘 밑둥이. 안 쓰러지겠죠. 아까 초살도 음, 얘기했죠. 밑둥이 큰 것이, 위에보다 밑둥이 큰 것이 초살도가 크다고 그랬어요. 바람에 잘 견디겠죠, 얘들은. 초살도가 낮은 건 어때요? 바람이 불어오면 쓰러지겠죠, 그죠? 초살도가 얘는 낮은 거예요. 낮은 음, 거는 바람의 피해가 심하고 초살도가 단단한 거는 크다 얘기했어요. 초살도 다시 얘기합니다. 초살도는 에, 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제부 쪽에 흉고 직경하고 위에 쪽에 있는 에, 가지가 붙어 있는 쪽에 흉고 직경 이게 음,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직경이 네. 많이 커야지 그 비율 중에서 이쪽 밑에 부분이 커야지 초살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살도는 뭐라 그랬어요? 공식으로 쓴다면 지제부 직경분해 수고분의 수고, 흉주. 신고지. 수고분의 흉고 직경이다. 이 값이 커야 초살도가 큰 거예요? 작은 것이 큰다고 그랬어요? 작은 거. 네, 작은 것이 크다고 그랬어요. 숫자로 표시하면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초살도가 크다라는 설명은 이런 거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폭풍에 의한 수목 도복은 사질토보다 점질토상에서 발생하기 쉽다? 틀렸죠, 이것도, 그죠? 잠수를 통한. 예, 사질토에는 뿌리가 이렇게 흡착이 잘 안 돼요. 아, 네. 점질토양에서는 어떻게 뿌리가 잘 이렇게 부착이라고 그래야 되나? 잘 부착되어 있는데 사질토양에서는 붙이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틀리게 한 거죠. 사질토양이 쓰러지기 쉽죠, 그죠? 모래땅에서 자라는 수목이 폭풍에 쓰러지기 쉽다 이렇게 해야 되고. 주풍에 의한 침엽수 편심 생장은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서 발달한다. 맞아요, 침엽수는 틀려요? 틀리지. 침엽수는 번번에 오른쪽으로. 앞침에 오르시라고 그랬죠. 앞침. 예. 앞침. 다시 설명합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침엽수는 아래.
침엽수를 단면을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부는 이렇게 바람이 예, 불어오는 쪽 이런 나무가 있었어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요. 이걸 나무를 잘라봐요. 이렇게 많이 이런 이쪽에서 바람이 많이 이런 거를 잘랐어요. 단면을 잘라보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여기 아래로. 이쪽에는 촘촘하게 생겨 있고, 그죠? 이쪽에는 어떻게 해요? 넓게 이렇게 넓게. 나이테가 생기더라. 음, 이거를 뭐라고요? 압축 이상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죠? 침엽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침엽수를 설명하고 침엽수는 압축 이상제를 형성한다. 침엽수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 쪽에 저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이 침엽수는 가도관으로 형성이 주로 돼 있잖아요. 목재 부분이. 그러니까 이 가도관은 약합니다. 화렵수는 도관으로 돼 있어. 세포벽이 이제 점점 두꺼워지는데 크고 갈수록 침엽수는 가도관이기 때문에 얇고 약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테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쪽은 좁게 발달이 잘 안 되고 반대편에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거를 네. 무슨 이상제요? 압축이 상징. 그러면 4번에 대한 거는 맞아요, 틀려요. 주풍에 그리고 의해서 이 바람이 부는 게 반대 방향으로 지금 편심생이 맞죠. 예, 바람이 반대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넓어지니까. 예. 어, 그러면 이제 요거 침엽수 이해되시죠, 다들? 하렵수 쪽은 어떻게 될까요? 하렵수는 무슨 이상제예요? 음, 음, 음. 예? 위쪽 신장 이상제라고 그랬잖아요. 신장 신장, 이상제. 이 신장 하렵수 같은 경우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위쪽에서 하렵수라고 쳐요, 이거를. 이 바람이 불어 이렇게 온다면. 얘는 반대로.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오히려 넓어지고, 음, 나이테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 네. 여기는 넓어지고, 이렇게. 반대 방향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갈수록 좁아져요, 얘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두관이 발달해. 가도관, 침엽수는 가도관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주먹이 날라온다 그러면 우리 배 같은 걸 때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한 부분을 때리면 이렇게 당연히 이 뒤쪽으로 밀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힘이 센 도관 같은 데는 오히려 저항이 들어오면 그걸 막으려고 더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음, 도관과 가도관의 차이 때문에 이런 저기가 생긴다고요. 이상제가. 근데 침엽수는 압축이상제가 생긴다고요. 압축이상제는 저항이 들어오는 쪽에는 잘 발달되지 않고 반대편으로 편심이 이렇게 크게 생기고 화립수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두꺼워서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쪽이 오히려 더 커지고 바깥쪽이 더 촘촘해지는 잘 발달되지 않는 현상을 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하셨던 분들 다 설명했는데 그죠? 다음은 또 네, 맞습니다. 비탈진 곳에서를 생각해 보자고요. 비탈진 곳. 그 침엽수만 생각하고 이 저기는 화렵수는 반대로 생각하면 신장 이상제는 이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나중에 또 하자고요. 문제 계속 나오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 이것도 초살도 이상제 뭐 방풍림 이런 거 계속 나옵니다. 주풍에 의한 침엽수 편심은 아,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이게 내가 잘못 설명했나 보죠? 답은 5번인데.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음, 주풍에 의한 침엽수 편심은 바람이 부는 쪽에 편심이 생긴 거예요. 이 편심이라는 게 이게 촘촘한 거를 편심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음, 바람이 부는 쪽에 촘촘하게 생긴다는 거를 이게 그쪽에 생기는 거예요. 바람이 저항이 들어오는 쪽으로 촘촘하게 생긴 편심이 발달합니다. 이걸 압축 이상제라고 그래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죠? 힘 생겨.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바람이 부는 쪽에서 좁게 생기고 바깥에는 네, 넓게 생긴 걸 그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방풍림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풍 방향의 직각으로 배치해야 된다. 그렇죠. 방풍림이 뭐예요? 바닷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바닷가에 바람이 막 불어온다 그러면 음, 이 나무는 어떻게 해요? 비스듬하게 방풍림을 세웁니까? 방풍림을 쭉 나무를 막 이렇게 심어갖고 바람이 못 직각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럼 직각으로 직하게 바람이 세워야 들어오는 돼요. 쪽으로 네. 주풍이 직각으로 배치한다.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다시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침엽수는 압축 이상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바람이 저항이 오는 쪽에서 이 편심이 촘촘한 네. 이게 생긴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화력수는 음, 반대쪽에 반대 방향.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뭐 잘못 설명했는데 다시요. 그래서 앞침 이렇게 해오시라고 써요. 앞침 그죠? 저항을 네. 받는 쪽에 편심이 생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앞침. 침엽수는 압축 이상제, 화력수는 신장 이상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방풍 식재용은 뿌리가 깊어야 되고, 가지가 강해야 되고, 지엽이 친밀한 잎사귀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 나무, 낙엽수보다는 음, 상록수가 더 바람직하고요. 타종에 자란 그런 수종이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삽목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이 어떻게 해요? 직근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파종으로 자란 자생 수종으로서 직근을 가진 수종이 방풍림으로 잘 이용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런 조건도 있어야 되지만 수종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 소나무, 곰술은 많이 알 것 같고 아예나무 특히 잘 나옵니다. 동백나무 잘 나오고요. 향나무, 가시나무 이런 것도 다 방풍 식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음, 방풍림하고 방풍벽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이제 방향 주로 상록수로 된 이제 방풍림이나 인공 방풍벽은 이제 북서양의 조선에서 북서양에서 찬 공기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북서양 방향으로 한랭한 바람을 차단한다. 그다음에 음, 이제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온다고 치면 나무는 나무가 있어요. 5m짜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를 막아주는 게 이 상부 쪽으로는 얘가 5m라고 치면 5m짜리 나무라고 그러면 이 5배 정도까지 이 바람을 막아줍니다. 이 바람이 약하게. 얘가 여기까지 얼마부터 5배까지 5m면 음, 25m. 25m까지 하고 이 하층으로는 더 막아주는 거죠. 얘는 10배에서 25배까지 이제 막아준다. 음, 그죠? 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0배에서 25배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네. 5m라고 그러면 풍하층으로는 거리는 몇 미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500m. 50m에서 70, 50m에서 75m? 75배. 5 이 5m. 정도 네. 되겠죠. 네. 위쪽으로는요. 수고 쪽에는 25m. 25m 이렇게 네. 5배, 10에서 10배, 25배까지 25배. 막아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분대, 그 방풍림을 이제 조성하는데 나무를 심는데 키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죠?
그죠? 네. 높이 이쪽도 밑에도 위에도 막아주고 밑에도 아주 10배에서 25배까지 막아주니까 키가 클수록 좋고 그다음에 인분 이 폭은 지금 나무를 쭉 배열해서 심으면 직각으로 바람이 북서쪽에서 보니까 북서쪽 막아주는 방향으로 나무를 이렇게 심는데 높을수록 좋고 나무를 쭉 심는데 높을수록 좋고 이 폭도 넓을수록 좋겠죠. 그죠? 당연히 이 폭이 좁은 네. 것보다는 넓어야지 아까처럼 이런 역할을 많이 하겠죠. 음, 그다음에 풍속이 감소하면 증산이 억제되고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탈수가 되겠죠. 그죠? 물이 다 빠져나가요. 음, 그러니까 탈수 현상도 막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풍속이 이제 줄여주잖아요. 이게 인분대가 이 반풍林대가 인분대가 이제 막아주니까 억제되고 또 강풍 같은 경우는 기온을 이제 이게 내리는데 이제 막아주면서 이제 온도 같은 게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방콕립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직각으로 배치하는 게 좋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 아까 얘기한 압축 이상계, 신장 이상계는 다시 조금 이따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각으로 한다. 인분대는 몇 메타가 좋아요? 100에서 150m가 100에서 좋다. 150. 네. 네. 아까 그런 거 다 수치 좀 외워두셔야 되고 제설염 대한 피해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왔었는데 음, 제설염 피해는 왜 피해가 나타나요? 도로가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음, 겨울에 길이 묻고 눈이 막 쌓이고 그러니까 이게 눈 녹이려고 이제 하고 눈도 여기다 치우고 이 제설제 뿌린 것들이 이쪽 가로수 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토양의 양분이. 포텐셜은 어떻게 돼요? 염류가 직접되죠 여기에. 음, 네. 그럼 토양의 포텐셜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진다, 낮아진다? 맞아요. 수분 포텐션이 낮아지죠. 낮아지죠. 뭐 네. 염화칼슘 뭐 이런 게 막 들어가니까 그죠? 네. 물질이 들어가면 여기는 포텐셜이 낮아져요. 어제 얘기했다시피 0.3 정도는 되는데 제설제를 음, 뿌리면 얼마가 된다고요? 바닷물 같은 경우는 2점 뭐가 된다고 0.4. 그랬잖아요. 어제 음, 0.3 뭐 2점 마이너스 2.3가 뭐 되잖아요. 그죠? 네. 2 이상이 막 된다고요. 제설제가 뿌려지면 2.4. 네. 포텐셜은 높아져요. 그럼 음, 아니 낮아져요. 그죠? 수분 포텐셜이 포텐션이 낮아지죠. 낮아지죠. 음. 네. 낮아지니까 이게 뿌리에서 이게 높아야 되는데 토양이 높아야 되는데 음, 낮아져 있기 때문에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흡수를 못해. 훨씬 못 네. 저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제설제 피해라고 음, 그러는데 침엽수 음, 같은 경우는 끝이 이제 황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렇게 뜨고요. 끝부분이. 소나무 음,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누렇게 뜨고요. 심하면 이제 낙엽까지 떨어집니다. 피해 많습니다. 뭐, 음, 지금 저기 성남 이쪽에도 막 그거 제설제 피해를 심해서 몇 번 갔었는데 심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수목식재를 위한 토양 내 염분은 염분 한계 농도 얼마라고 그랬어요? 0.05, 0.03. 0.03, 0.3. 0. 뭐 이렇게 그 음, 정도. 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낙엽수보다 겨울에도 잎이 붙어 있는 상록수에서 음, 상록수는 피해가 이제 적습니다. 계속 얘는 겨울에서부터 이제 견디는데 이 낙엽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응이 안 되고 새 잎을 날려면 뿌리에서 빨리 저기 수분 같은 거를 이제 빨아들여야 되는데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봄에 됐을 때 피해가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피해가 나타납니다.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음, 화렵수가 더 피해가 많다는 얘기고요.
여기 수분 포텐셜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틀렸죠, 바로, 그죠? 네, 수분 네. 포텐셜이 그 염류가 들어가면, 낮아져서, 네, 음, 네, 수분 포텐셜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분, 물과 음, 어렵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로 다 씻겨 내려가게끔 하고, 음. 네, 석고를, 염류 토양은 뭐라고 해요? 석고를 시용해서 나트륨을 나트륨을 취하는다. 치환해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다는 거는 어제 삼투 포텐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네, 어떤 순수한 물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제 계속 얘기하죠. 설탕물이 있고 음, 설탕물이나 소금물이 찼다고 생각해요. 이제 소금을 많이 넣고 여기엔 순수한 물이 들어가 있다고 치면 반투소막 물만 통과하는 데가 있는 음, 반투소막을 넣고 칸막이를 해놓으면 순수한 물에서 얘를 자꾸 녹이려고 그러면 물은 수화작용이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얘가 네, 물이 없고 소금물이나 뭐 설탕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자꾸 녹이려고 갑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물이 결국은 뭐야? 삼투 포텐셜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쪽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용질이 많이 녹아 있는 데에는 삼투 포텐셜이 낮은 거고 맞아요. 순수한 물은 네, 0으로 용질이 들어갈수록 자꾸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음, 순수한 물은 0이다. 삼투 포텐셜은 0이다. 순수한 물은 0이다. 용질이 들어가면 자꾸 마이너스로 간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화성 또 나왔네요. 그죠? 내화성 아까도 했지만 계속 문제에 나오니까 내화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화성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소나무는 줄기와 잎에 수지가 많아 연소의 위험이 높다. 네, 맞아요? 네, 네, 맞죠. 음, 소나무는 송진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소나무는 엄청 잘 타고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가문비 나무는 음수로 잎내에 습기가 많아 산불 위험도가 낮다. 예, 가문비는 아까 음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음, 계속 얘기했죠. 음수라. 잎내, 그 가문비 나무가 많은 쪽에서는 습기가 많아서 산불 위험도가 낮습니다. 낮습니다. 그다음에 농나무는 불에 강하며 생엽이 결코 불꽃을 피우며 타지 않는다. 이거는 틀렸어요. 농나무는 불에 약하거든요. 왜? 여기에 힌트가 줬잖아요. 생엽이 결코 얘 생엽이 불꽃을 이제 막 피우면서 탄대요. 그 농나무는 탈 음, 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불에 약해서 잎사귀가 탈 때 보면 불꽃을 피운대요. 불꽃 아시죠? 네, 약간 이제 바람 같은 게 하면 빨간 부분 있죠. 그게 불꽃이잖아요. 그걸 태우면서 이제 하니까 약한 거죠.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음, 4번 은행나무는 생가지에 수분이 많아 잘 타지 않아요. 생각에 수분이 음, 많습니다. 은행나무. 음, 미기라도 냉화력이 강해서 네, 그 후에 다시 이렇게 새로운 줄기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냉화력이 강해서 뭐 참나무류도 그러고요. 니기다 소나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화성에 대한 수정, 강한 거, 약한 거 계속 물어봅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네, 뭐를 외우시는 게 좋겠어요? 적은 것 쪽으로 외우시는 게 좋겠죠. 내화력 음, 약한 거, 침엽수, 불에 잘 소나무, 타는 거, 소나무, 곰술, 검술, 삼나무, 곰술 편백, 삼각, 네, 소나무, 검술, 삼나무, 편백, 음, 황록수, 농나무, 아까 불꽃을 네, 피우면서 탁 탄다고 그랬어요. 농나무, 구실잡 구실, 밤나무, 구실잡 밤나무, 밤나무, 네, 또 아카시나무 것도 타는 거 보셨어요? 따다다닥 아니요, 하면서 막 불꽃을 내면서 타잖아요. 음, 그다음에 음, 벚나무라든가 능수, 벽오동, 뭐 참죽, 조리대 이런 것도 약하다고 합니다. 배울 음, 수 있겠죠. 강한 거는 뭐 남부수종에서 많이 나옵니다. 남부수종 보시면
아베나무, 굴거리, 후피, 붓순, 핫죽도 다 남부수종이죠. 동백, 비추기, 뭐 이런 것들 다 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다 남부수종인데 대체로 음, 남부수종들이 내화력이 강하다. 은행나무도 강하다. 분비나무, 분비, 개비자, 뭐 잎갈 이런 거 강하다. 낙엽 하루수 중에는 피나무, 뭐 마가모, 고강, 가죽, 뭐 참나무류,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란티 이런 게 강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목 관리하는 이거입니다. 내화성이 강한 거, 아까 보니 음, 내한성이 강한 거, 내습성이 강한 거,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봅니다. 수종을. 그래서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음. 몇 개만 특징적 이걸 알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간 거, 나열한 거로 이제 맞는 거 음, 찾는 겁니다. 폐는 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1번, 어린이. 어린이. 그렇죠. 어린이게 거의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1, 2, 3번 중에 음, 들어있고요. 오쓰리, 오주는 어디요? 가시적 장애예요. 그래서 성수기. 음, 햇빛이 강할 책상 때 조직. 조직학적으로 어디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책상 조직. 예, 책상 조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는 오쓰리에 강해요, 커요? 감수성이 크다. 성이 크다? 네. 오쓰리의 저항성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이 오쓰리. 약합니다. 감수성. 그래서 펜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펜이라는 거는 뭐예요? 2차 2차 오존, 이 오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네, 우선 애워둘 게 뭐예요? 얘들은 입 뒷면입니다. 뒷면. 앞면이 아니고 펜은 네, 프라이팬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프라이팬은 구리로 만든 프라이팬을 생각하라고 그랬고 입 뒷면에 펜 오염이 되면 오염이 많으면 청동색으로 변한다고 그랬고 얘들은 음, 여벽 조직에 피해를 합니다. 여벽 조직 피해 이 뒷면입니다. 얘들은 아황산가스하고 오존은 탄산. 상승역의 네, 피해인데 얘는 어린잎에 피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청동색 어린잎 윗면 뒷면이다. 잎의 뒷면이다. 오존은 음, 주근깨를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햇빛 많이 네, 받으면 주근깨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책상 조직 네. 생각하라고 그랬고, 음, 얘들은 이 표면에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이 표면은 네. 백색화되고 침엽수는 끝이 괴사한다고 그랬어요. 오존. 항화현상 반점이 생긴다고. 주근깨가 생긴다처럼 생기게 음, 되고, 오존에 강한 거는 삼나무, 곰술, 편백, 측백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이 이제 강합니다. 예, 편백, 삼백, 금술 이런 거, 화백, 측백 이런 거. 그런데 침엽수에서는 이게 침엽수가 아닌데 그죠? 버즘나무, 버즘나무, 졸참, 개나리, 위치 농나무 거꾸로 됐네 그죠? 화렵수 네. 없으니까. 농나무, 광나무. 농나무는 불에는 약한데 오존에는 강합니다. 광나무, 동나무, 태산무 이런 것도 강합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감수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오존에 약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수성이 크다. 느티나무는 오존에 약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큰 거를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 안 들어간 거는 약한 겁니다. 네. 114번입니다. 114번 하고 쉬겠습니다. 산성비의 생성과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문제입니다. 산성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비로 내리는 거예요. 산성이, 토양도 네, 산성을 내지만 이것이 비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화렵수보다 침엽수림이 산 중상 능력이 크다? 틀렸죠. 화렵수가 이거를 견뎌내는 거죠. 이렇게 다시 복구하는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 산성비라는 거는 뭐지 황이 들어가고 H2S 뭐 이런 거 하고 질소산화물 NO3 이런 것들이
이제 산화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산성 B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이 원인이다. 그 다음에 활성 알루미늄으로 인해 인산 결핍을 초래한다. 무슨 얘기예요? 산성화되니까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뭔가 산성비가 불용하잖아. 내리면 토양은 산성화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얘들은 여기 어떻게 돼요? 인산하고 불용화돼요. 산이랑. 산성에서는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결합이 되죠. 인이. 그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이 부족하게 됐죠. 인산이 결핍이 되겠죠. 그죠? 네. 산성이 됐어요. 토양이. 그러면 네, 철하고 알루미늄 알루미늄. 이 붙어버리기 인을 때문에 인을 쓸 만나면,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산성화되면 미생물들이 활동이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산성에서는 못 살아요. 근데 곰팡이는 산성에서 어느 정도 견디는데 세균은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산성인 돼서는 박테리아가 없어갖고 어떻게 해요? 질산화도 못 시키고 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균균이요. 알아두셔야 되고 이 표면의 왁스층이 이제 산성비가 내리면 씻겨 내립니다. 왁스가 네.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심하게 부식시켜서 내수성이 물을 막아내는 왁스층에서 수분 증발 같은 거 막아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씻겨서 왁스층이 손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성비에 대한 설명, 용어, 정의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산성비는 어떤 특징이 있냐? 화력수림의 산 중화 능력이 더 큽니다. 화력수가 크다고 음, 그랬어요. 네. 화력수가 침엽수보다 산성비 완충 능력이 큰 거는 왜 그래요? 화력수는 잎사귀에 양이온이 많아요. 음, 그래서 산성비의 수소 이온을 양원들이 치환시켜서 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비 정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산성비 뭡니까?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오더라고. 정의가 pH가 5.6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산도가 높은 거죠, 이거는. 그죠? pH는 낮다고 그러고 산도는 높다고 어제 설명했죠. 네. 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하고 질산물에 대해서 햇빛에 의해서 얘가 산화되면서 이제 산으로 되는 거예요. 황산하고 질산으로 변하면서 빗물에 녹아서 산성비가 되고요. 산성화 되면은 알루미늄, 뭐 철망, 성, 아구알 이런 것들 중에서 인하고 설망, 아구알. 결합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철망, 아구알만 활성이 잘 녹고 그다음에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는 잘 안 녹겠죠. 산성화되면. 거기 또 수소하고 알루미늄이 산성화된 토양에는 많으니까 알루미늄 독성이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이 되면 칼슘, 마그네슘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결핍 증상을 나타내고요. 교수님, 네. 교수님이 계속 철망 아구알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철, 망간, 알루미늄, 구리,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철, 철망, 망간, 알루미늄, 구리, 한 가지 철망 철망, 아구알이라고. 아구알, 알루미늄, 철망. 지금 하는 망간, 알루미늄이라고요. 다시요. 철망, 네, 철, 네, 망간, 철은 망까지는 알죠. 망. 네, 아가 뭐예요? 아는 아구알. 아연, 아, 아, 알겠, 아, 구는 네, 이걸 구리, 몰라. 알겠습니다. 철, 알은 망간, 아연, 해도 알루미늄, 구리. 철망, 아구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네, 얘들은 산성 쪽에서 잘 녹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산성 쪽에서 잘 나요. 근데 pH가 높아. 알칼리 쪽에 음, 갔어. 그러면 네, 철망, 아구알의 결핍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그렇죠. 알칼리 토양에서는 철망, 아구알, 네, 특히 네, 철 결핍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왜? 녹지 않은 녹지를 분류한 않으니까 이온화 되지 않기 네, 때문에 산성에만 음, 잘 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음, 아자를 잘 몰랐고요. 네. 네, 아무튼, 예, 예. 그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예. 큐티클증이 용해되면 얇게 만들거든요. 큐티클증을 제가 음, 산성이 얇게 만들어야 씻겨 내려서. 그다음에 그러면서 칼륨 같은 이 무기물이 용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음, 엽록수를 이제 감소시킵니다. 마그네슘 이렇게 흡수 같은 거 못하게 하니까 엽록수의 구성성분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게 없으니까 광합성도 못하고요. 생장 장애가 초래합니다. 그래서 3.0이 있고 아주 강산성이죠. 네, 이때 얘들은 황색 반점 조직이 파괴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네, 3.1에서 4.5는 엽록소 파괴, 4.5에서 5.5 같은 경우는 엽록소 감소, 뭐 광합성 저해, 개와 지연까지 나옵니다. 산성비의 그 저항성 수종, 침엽수는 소나무들은 대부분 강합니다. 산성비에. 음, 그죠? 소나무들이 우리나라 뭐 진달래하고 소나무가 잘 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 산성이 잘 산성토양. 견디기 때문에, 그죠? 네, 편백, 이 삼나무, 일본이 막 이런 것들이 저기 되고요. 뭐 자작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우리나라에서 잘 크는 나무들은 주로 산성에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 115번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하는 거로 네,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네. 분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있나요? 그 공유시켜드리고. 115번입니다. 침투성 살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침투성이라는 거는 농약을 뿌렸을 때 이 살충제가 조직 속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거를 침투성 살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투성 살충제라는 거는 약재가 식물체 내로 흡수돼서 각 그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각 부위까지 이동해서 세포 속속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흡축성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흡축성은 그 세포의 즙을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 조직까지 가고 보통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반침투성이 있는데 얘들은 뭐 살충제 같은 경우 바깥에 대부분의 뭐 기공이 기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곤충들은 그런 네. 거에 그 붙어갖고 뭐 호흡 저기 숨을 못 쉬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음, 큐티클층에 이제 확산돼서 그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가 입에 붙어갖고 그 밑으로 어 이제 이동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속까지는 못 이동하는 거를 반침투성.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침투성이라는 거는 조직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흡축성 음, 해충에도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접촉 독제는 살포 부위만 접촉되지만 침투성 살충제는 흡축성 해충에 약효도 있고 이 침투를 하려면은 그 약재가 원액 약재가 많이 녹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침투를 하려면 그 용해도가 원재가 많이 그 원재 성분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 밀리그램 퍼 리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옮길 때는 우리 전번에 체관에 설탕 수크루스를 이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래서 과당하고 포도당이 합쳐져서 설탕이 수크루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얘들은 네. 다른 거랑 결합이 되면 환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행할 때 좋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투성 살충제가 그 식물 내로 이제 막 옮겨 당기려면 화학적이라든가 생화학적이 안정돼야 되겠죠. 그 성분이 뭐 흐트러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론에 분해가 되지 않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흡축성 해충의 효과가 크다. 지금 침투성 살충제 얘기하는 거고요. 흡축성의 효과가 크다고 얘기했고요. 유효 성분 원재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좀 커야 된다. 그래야지 농도가 짙어야지 이제 그 효과 침투성이 잘 된다. 그다음에 네오니코티드계 농약 얘기했죠. 뭐 프리드, 톡스 네,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농약이 네, 프리드로 끝나는 게 네오니코트 같은 것이 대표적인 침투성 살충제다. 침투성 네, 살충제, 네오니코티드 대표적인 게 네오니코티드계의 아세탐의 프리드, 티아맵토삼 이거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통 경협제 처리로 제형화하여 이제 뿌리거든요. 침투성 그거를 이제 농약을 이제 뿌리는데 잎에다 뿌립니다. 경협 처리해서 이제 이렇게 뿌리는데 여기까지 맞아요. 그다음에 토양에 음, 처리하는 잎재로는 적합하지 않다. 아니 침투성 살충제가 네, 토양에도 이렇게 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잎재로 만들었는데 이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다 클로프리드가 있어요. 이미다 클로프리드 이런 것들은 프리드 끝나죠. 네오니코티드. 네, 네. 토양에 많이 그 우리 제가 농업기술원에 이제 기간제를 다닐 때 보니까 그 상토를 이제 많이 사다가 거기다가 이제 씨를 이렇게 씨를 그 목판에 이제 여러 개 씨를 막 이렇게 심어요. 그러면 그 심을 때 그 상토를 이미다 클로프리드를 이제 입재로 된 거를 음, 섞어서 이제 거기 이렇게 상토를 올려놓거든요. 그 판에다가. 음,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릴 때 나올 때 진딧물 같은 게 엄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얘들을 토양에부터 아예 이 저기 침투성 살충제를 이제 입제로 만들어서 이제 가루 이렇게 토막토막 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음, 갖고서 뿌리더라고요. 섞어서. 이제. 음, 그러니까 입제로도 적합합니다. 그다음에 흡수된 농약이 이동 중에 분해되지 않도록 화학적, 생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음, 토양에 살포하는 입제도 지금은 가능하게 해서 만든다. 토양 처리도 된다. 침투성 살충제 토양으로도 토양 속에도 처리해서 얘가 뿌리로 흡수해서 디아메토산. 다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딧물들이 어린 거 이렇게 먹을 때 음, 이게 얘들 농약이 이제 발휘하는 거죠. 침투성 약제가. 침투성 약제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116번은 천연식물 보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연식물 보호제, 천연에서 이제 만드는 거 아닌 거 아주 쉬웠죠. 네, 비페트린, 비펜트린. 그죠? 비페트린, 그죠? 이게 네, 트린으로 끝내는 건 뭐예요? 유기인계 농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인성이 많은 이제 화학적으로 만드는 비페트린 바로 고를 수 있고 음, 지베렐린 뭐예요? 전번에 지베렐린 네. 생각나요? GA. 1번 키다리병 생각나요? 네, 벼기다리병. 2번 또 반대되는 거 피크로 뭐 있었죠. 반대 성분을 한 호르몬이 아, 있었잖아요. 식물 억제하는 거. 이제 피크로크롬? 파크로프토졸인가? 네. 우리 생리할 때 하지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지베렐린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키다리병 생각해야 돼요. 네, 키다리병은 뭐예요? 키가 쭉쭉쭉 크게 해주는 성분이 지베렐린이잖아요. 네, 다시 또 크게 해주는 게 지베렐린이잖아요. 네, 그거 떠올려야 됩니다. 지베렐린. 딱 하면 호르몬. 근데 그때 반대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생리할 때 그랬습니다. 파클로프트라준. 파크로프타졸. 예, 파크로프타졸이라고 했죠. 그죠? 맞아.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는데. 어제 한 거 아니에요? 컴퓨터죠. 어젠가 그저께 한 거죠. 지베렐린 생합성 저해 물질은 파크로부트라졸이라고 그랬어요. 파크로프타졸, 그죠? 부트라졸. 네, 지베렐린 특징은 뭐예요? 착과 잘 되게 되고 열매 잘 맺게 해주는 특징이 있고
과실을 음, 크게 하는, 뭐, 수박 없는 거, 씨 없는 없는 수박, 뭐 이런 시 없는 것도 다 사람. 네, 지베렐린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네, 무슨, 뭐죠? 요새 많이 나오는 샤인 머스켓인가 이렇게 막 크잖아요. 이런 게 과일이, 아니, 네. 열매가. 그런 거는 뭐였대? 지베렐린 처리하는 거예요. 품질 향상시키고, 귤 음, 같은 거는 너무 성숙을 느끼하게 저장하려면 어떻게 오래 육지로 뭐 귤 같은 거 이런 게 올리려면 지베렐린 처리하면 잘 익지 않은 상태로 오는 거죠. 그죠? 천천히 저기 되는 거고. 파크라프트줄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포스트디, 아모 1618, 뭐 CCC, 파크로부타졸 이런 게 이 지베렐린의 반대 생합성을 방해하는 줄기 억제제가 생장 억제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데는 어떤 때 써요? 이런 것들은 줄기 생장 억제를 하는 농약이라고 했어요. 지금 설명을 했어요. 원해에서 많이 쓰겠죠, 원해. 원해에서 많이 왜 써요? 원해는 조만한 가정에서 키우려면 조만하게 해야 되잖아요. 줄기도 잘 크지 않게끔, 그죠? 그럴 때 이런 음, 파크라프터절이라든가 포스펀디 이런 걸 쓴다고요. 음. 지베렐린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장이 너무 더 크니까 커지죠. 그래서 네, 예, 가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원예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음, 농약이죠. 그 지베렐린의 반대 역할을 하는 거고, 지베렐린은 줄기 생장을 하는, 크게 하는 거고, 생장 억제제는 지베렐린의 반대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했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 문제 하나 풀면서 그대로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다 기억을 하시면서 답만 외우시려고 그러면 절대 똑같은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속 조금만 바꿔내면 음, 찾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실 때 안전하게 자꾸 읽어서 해서 그렇게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지베렐린 이것도 천연이죠. 지베렐린도 네, 천연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이것도 농약의 일종이에요. 호르몬도 우리 농약 정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설명하는 건 처음인데, 농약에 정의할 때 농약은 호르몬, 지베렐린 이런 것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이 돼요. 달팽이 같은 거 죽이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뭐, 그렇게 설명했었잖아요. 아주 처음 하는 거다, 참, 이거는. 그래서 농약 정의에 대한 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꼭 농약 정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천연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천연의 무기 성분을 갖고 만드는 겁니다. 석회 브로드액은 뭐와 뭘까요? 구리하고 석회 섞어갖고 농약을 보호살균제로 만듭니다. 비타크로스타키라는 게 있었어요. BT제라고 그랬죠. 이티제. 네. 비타크로스타키. BT 여러 번 했습니다.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는 곤충에 전장이 있고 중장이 있고 후장이 있어요. 그죠? 음, 이 네. 곤충의 내부에 보면은 소화기관에 보면 전장, 중장, 후장이 있잖아요. 그죠? 음, 설명했죠. 전장. 지금 곤충의 그런데 전장. 얘는 흡수를 하면 이 BT균은 이 중장에 들어가서 이 기관들 위를 다 녹여버린대요. 이 BT균이 하는 역할 뭐 어떻게 해요? 중장의 기관들을 녹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실러스 세균으로 만든 트링게존스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계속 나온다고 그랬어요. 음, 비타, 크루스타키, BT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사이드는 뭐예요? 코퍼라는 게 구리자죠. 구리로 만든 거. 그래서 무기 구리제가 있고 유기 구리제가 있습니다. 보로도액은 음, 황산구리하고 생석회를 비율로 섞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몇 대 몇 섞으면 네. 무슨 저게 돼서 포도대역을 많이 썼거든요. 포도에
이 포도 옛날에 뭐 유럽 같은 데서 많이 썼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친환경 하려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보로대액을 많이 이제 만들어서 쓴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방송대 농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막 만들어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까먹었습니다. 먼저 뭐 이렇게 아무튼 이제 구리로 만든 겁니다. 보로대액. 항상 구리하고 생석회를 쓴다. 그래서 코퍼 하이드로사이드라는 게 있고 코퍼 설페이트가 있고 코퍼 옥시크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천연 유기가 됩니다. BT는 얘기했고요. 이제 합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피레스트루르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레스트루 이게 작용 기작은 3A입니다. 3A. 네, 삼나 들어보죠. 이렇게 오시라고 나트륨 통로를 조절합니다. 신경 전달을 저해하게끔 해서 음, 나트륨 통로를 조절합니다. 그 피레트린이 대표적인 건데 이게 이제 제충국으로 만든 피레트린인데 이런 거는 이제 원래 배틀. 피레트린은 제천연 살충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피레스트로이계는 이런 천연을 이제 합성해서 피레트로이드. 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 피레스트로이계들은 자극 전달을 못하게 해서 흥분이 반복되고 녹다운을 일으키는 게 피레스트로이계입니다. 피레스트로이계 그래서 포유동물에는 독성이 낮고 수분과 광 이런 데 쉽게 분해되고 어독성이 높아 음, 논에는 이제 사용 금지나 요새는 이제 안전한 약제를 개발했다고 그러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피레스트로이드계 지금 비페트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트린을 얘기하려고. 네, 비페트린은 피레스트로이드에다 음, 3A로 표시한다. 합성 크레스록에다 나트륨 통로를 저해한다. 트린으로 끝난다. 피레티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이건 천연 물질인데 얘는 피레스록에는 뭐야? 이게 이거를 갖고 천연인 거를 갖다가 조작해서 만든 거다. 피레스트록에는 어떤 농약이 있다고요? 트린으로 끝나는 거. 음, 델타메트린, 사이퍼메트린, 사이버메투린, 비펜투린, 비페트린, 뭐 네, 트린, 음, 트린, 트린, 트린. 그리고 뭐 네이트도 있긴 해요. 근데 네, 트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셈발로레이. 지금 피레스트로이계 농약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주 나옵니다. 3회 때, 2차 때 델타메트린이라는 거를 주어졌어요. 델타메투린. 근데 막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델타메트린이 뭐냐? 음, 트린으로 끝나는 거는 피레스트로이드계다. 이렇게 페스트로이. 지금처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못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못 썼대. 데이터 메트린 처음 들어보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더라도 트린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3A에 대한 피레스트로이게 썼으면 되는 거다. 그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트린은 어떻게 해서라도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음, 트린으로 끝나는 거. 이제 또 보호살균제 아까 문제 중에 나왔던 건데 보호살균제, 직접살균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호살균제는 그냥 잎에 뿌렸어요. 그러면 균들 자체가 침투를 못하는 거야, 아예. 여기 접근을 못하는 게. 만약 보로대액을 여기다 뿌렸다. 보호살균제를 뿌렸다 그러면 포도나무 잎에다 뿌렸다면 균들이 여기 접촉을 못하는 거죠. 여기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직접살균제는 뭐예요? 균들이 여기 이제 균들이 이건 뭐 보호살균제 뿌린 건 아닌데 여기 균들이 막 발생했어. 그러면 얘가 균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직접 죽이는 거예요. 얘는 뭐 예방용이고 보호살균제는 음, 예방용이고 직접살균제는 직접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조금 있다라는 걸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살균제는 약제가 침투, 식물체내로 강해, 안 강해? 안 강해요. 못하고 표면에만 있는 거죠. 침투 능력이 음, 낮다. 그다음에 별 발생 전에 살포해야지 효과적이지. 이거 균들이 다 들어가서 있을 때는 이거 아무리 뿌려봐도 효과가 없는 거죠. 병이 걸리기 전에 뿌리는 게 이제 보호살균제 이렇게 그런 개념이고요. 직접 살균제는 이제 발화했을 때 병원균이 이제 침입한 병원균을 죽이기 위한 것과 직접 살균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합성 살균제, 뭐 항생물질 이런 것들이 다 직접 살균제, 아까 보호살균제 있었죠.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그래서 보호살균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발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악효 지속 기간이 길어야 된다. 예. 얘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잎사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 발생 전에 식물에 처리하여 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다. 그죠? 맞죠? 발생 네. 전입니다. 그다음에 식물 표피 조직과 결합하여 발한 포자의 식물체 침입을 막아준다? 틀렸죠? 발한 포자를 막아주는 거 뭐야? 직접 직접 살균제잖아요. 살균. 그래서 이미 발생한 거를 막아주는 거는 보호살균제가 아니라 직접 살균제입니다. 그냥 내용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안 해가고 맨날 문제만 풀고 이것저것 많이 본 사람들은 못 풀더라고요. 오늘 안 들어오셨네. 그분도 막 문제 엄청 풀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2월 달에 받은 시험을 떨어졌다고 아까 전화해서 거기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오셨네.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네. 나중에 초대했는데 안 들어오셨네. 아무튼 문제만 많이 풀어요. 문제 답만 외우시는 거죠. 이해 안 하고. 기본적인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점수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 이해 이런 거가 중요합니다. 양의사 시험. 그다음에 발달 중인 균사 등에 대한 살균력이 낮아 일단 발병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맞죠? 병 발생한 후에는 얘들은 약효 발휘를 못합니다. 보로도액하고 석회보로독하고 각종 탄저병 방제에 쓰이는 망코제부 이게 보호살균제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보호살균제 아까 보호살균제 종류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다시 올라가 티람, 보도록 뭐죠? 티람, 망코제브. 아까 석회보로도액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런 거 있잖아요. 무기, 구리제, 유기, 구리제 이런 것들이 다 보호살균제라니까요. 보로도액 황산구리하고 석회하고 중과 뿌린 코퍼 하이드로사이드, 코퍼 설페이트, 코퍼 코포하이드레트, 옥시클로라이드, 포스페스코프.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석회브로드액 이런 것들 다 보호 살균제라고. 보호제잖아요. 천연 보호제라고 그랬잖아요. 보호제. 네. 이런 게 다 보호제라는 얘기죠. 이런 게 다 비타크로스인데 여기 특히 이런 거 무기물하고 유기 뭐 구리로 만든 게 이런 것들이 보호 살균제, 망코제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런 것들이 다 보호살균제에 속합니다. 118번입니다. 반감기에 반감기가 길어요. 반감기는 전번에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80일, 180인데 우리나라는 며칠 이상 120일. 120일로 지정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네. 잔류기간이 우리나라 농약은 길지 않다. 반감기가 길지 않다. 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감기라는 건 분해되는 겁니다. 이 성분이 없어지는 게 이제 180일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기준되는데 우리나라 120일 그 이내다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반감기가 긴 난분해성 농약이 있어요. 잘 분해가 안 돼. 반감기가 길다는 건 난분해성이죠. 이거를使用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음, 토양이 알칼리가 됩니까?
이 잡초리가 잘 되죠. 농약이라는 거는 특징이 일반적으로 pH가 높은 토양에서 알칼리 토양에서 농약은 음, 쉽게 분해가 된답니다. 음, 그러니까 틀리죠, 그죠? 농약이 뭐 토양이 네, 알칼리가 그렇게 반감기가 짧아지겠죠, 그죠? 분해가 잘 네,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냐고요, 뭐라고요? pH가 높아지면 농약은 분해가 촉진된다. 그 반감기가 긴 거는 토양 중에 농약이 계속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다 보니까 다른 작물로 바꿔서 심었을 때도 그 후작 작물도 장애를 입히겠죠. 그 다음에 농약이 계속 있으니까 만성 독성을 일으키겠죠. 그 다음에 생태계 그게 계속 쌓이니까 생물 농축에 의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관광기가 120일 미만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잔류 우려가 없는 편이다. 기준은 관광기는 180일 이상으로 농약으로서 농해충 방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성분이 토양에 남아 있어서 후작물에 잔류되는 거가 잔류성 농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119번입니다. 농약의 제형에 대한 게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뭐 똑같은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액제, 유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액제, 유제. 농약의 제형 중 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액제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농약 보면 액제로 된 농약 있죠. 근데 색깔이 투명한 거 있죠. 물 같은 색깔로 돼 있는 농약. 보셨어요? 네, 이게 액제입니다. 이건 왜 색깔이 없을까요? 이 원재가 있을 거 아니야? 농약 원재가. 네, 물에 잘 녹아요. 물에 녹아. 음, 그러니까 이 색깔이 이제 물화되니까 수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색깔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 그냥 액체로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액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얘들은 주로 이렇게 물에 잘 녹는다는 거는 원재가 극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극성을 띠니까 H2O 뭐에서 뭐 결합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원재들하고 네, 뭐 결합이 돼서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극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액체는 물에 잘 녹는데 극성을 띱니다. 원재가. 음, 그다음에 얘는 이제 수용성입니다. 그죠? 수용성이 물에 녹는 거잖아요. 네, 가수분해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가수분해 개념이 뭡니까? 다른 거로 변하는 거죠. 가수분해가. 물하고 원재가 섞여서 이 약효를 발휘해야 되는데 물하고 합치면 이 성분이 없어지면서 다른 성분으로 변해요. 그런데 얘는 수용성이고 가수분해가 안 돼요. 이 액체 같은 원재는 물에 잘 녹고 이 원재가 물에 잘 녹고 지금 액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액체. 극성을 띠고 있다. 원재 이거는 그다음에 수용성이다. 가수분해 우려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얘들은 이제 원재를 물에 그냥 녹여도 되고 그냥 물에 녹이는 거예요. 또 메탄올로 녹여서 이제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그죠? 계면활성제는 뭐예요? 전착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면활성제 대표적인 뭐가 있다고요? 전착제 같은 거 잘 입 같은 데 붙게끔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제형이 이제 액체고요. 얘는 또 물 성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겨울에 되면 얼어요. 얼겠죠. 동결. 그래서 용기가 음,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얼지 않게끔 뭐를 해요? 동결 방지제를 첨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게 이해되시죠? 액체에 대한 거 완전하게 쓰라 그러면 쓸 음, 수도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음,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살포액을 조제하면 계멸성에 의해 유화성이 증가돼요. 우윳빛을 나타낸다. 이건 뭐예요? 우윳빛 음, 힌트 줬잖아요. 유제죠, 유제 이런 거는 그죠?
얘는 유제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유제는 물에다 못 녹여요. 이게 안 녹아. 안 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 이거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넣는다고요. 그러면 얘가 녹아요. 그러면 그런 게 네, 물에 넣으면 뿌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유지에 대한 거. 살포액을 조절하면 계면살제로의 유화성이 증가해 우유빛이. 원래 이제 우유 그런 색깔이 띠는 데였다 전착제까지 시키니까 완전히 우유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에 다시 설명하면 수용성이다, 가수분해 우려가 없다, 물 또는 뭐로 녹여요? 메탄올 녹인다, 메탄올, 계면활성제나 동결전결을 첨가한다, 네, 액상제형이다, 제형은. 살백은 투명하다, 물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투명합니다. 네, 그 다음에 겨울철에 얼기 때문에 여기 동결 방지제, 동결제를 넣는다. 극성을 띠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다. 극성을 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번입니다. 잔디용 제초제가 있어요. 벤타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벤타. 근데 얘는 벽과와 사촉과 식물을 구분해서 죽여요. 사촉과 아세요? 사촉과? 무슨 네, 방동산이 뭐 이런 풀 같은 거 아세요? 이게 줄기가 왜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는 거 이런 거, 그죠? 식물 보호하시는 분들은 좀 알 것 같은데, 그죠? 네, 줄기가 동그랗지 않고 이제 약간 삼각형으로 돼 있고, 뭐, 음, 무슨 방동산이 통발, 뭐, 오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벽과 비슷한데, 벽과하고는 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논 농사 질 때 벼를 살리고 얘는 죽여야 되잖아요. 네, 사초과를. 그때 선택적 제초제 벤타존을 뿌립니다. 얘가. 음, 그런데 얘가 이렇게 구분하는 건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농약을 구분해서 죽이냐 이런 거를 물어본 거예요. 음, 다시 설명합니다. 잔디용 제초제의 벤타존 있어요. 벤타존 그죠? 잔디는 네, 벽과예요. 벽과 사이 잔디 사이에 사촉과가 이렇게 중간에 나 있어요. 물론 토끼풀 음, 이런 것도 나 있지만 사촉과를 주로 죽이는 게 벤타존이에요. 근데 이 벽과는 살려놓고 왜 사촉과는 죽이냐? 이거는 답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대사의 무독화라는 겁니다. 대사의 무독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벽과에는 작용을 안 하고 음, 벽과에는 똑같이 뿌렸어도 음, 이 성분이 이 벽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촉과에만 가서 이렇게 해서 요거 때문에 그거를 대사의 무독화라고 합니다. 대사의 무독화. 얘는 대사 중에서 독성을 띠는 거고 대사 중에서 작용을 하는데 벽과에 가서는 아무런 무독한 거야.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어, 이 농약 중에서 무슨 타 이렇게 하면 무슨 타는 타자들은 뭐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뭐 고스톱을 친다 그래서 그 타자로 시작되는 농약들은 주로 선택적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전번에 비선택적인 걸 또 얘기했었어요. 비선택적인 거. 뭐예요? 글루포세이트, 그렇죠. 비선택적인 건 네, 다 죽이는 거예요. 네. 싸그리 네, 그냥. 벽과 뭐 쌍떡물 식물 뭐 이런 거 다 죽이는 거 비선택적. 음, 그래서 전번에 뭐예요? 선택성, 비글리 비글리파라고 그랬나요? 뭐 비글리포? 그래서 글리포세이트, 글루포세이트, 글루포시네이트, 글루포세, 네이트, 글루포세이트하고 네, 글루포시네이트, 포는 뭐라 그랬죠, 제가? 글루포시네이트, 글리포세이트, 글루포세이트. 텍스. 비선택성 제초제, 그러니까 비선택적의 글루포세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나네. 글루포시네이트, 네? 글루포시네이트. 글리포스네이트하고 네, 비글리 아 파라티온 뭐 글루포세이트. 이런 거 있어요. 비글리파라 그래서 파라티온인가? 그건 또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파스포노 네. 아미노 애시드, 그렇게 얘기했나요? 포스포노 아미노 애시드. 이거는 나중에 좀 올려보세요. 네, 단톡으로. 네. 전번에 단톡에 올려놓으시고, 네, 선택적하고 비선택적인 거 올려놓으시는데, 이 선택적인 거는 대사를 무독하게 해서 한 거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약하시면서, 뭐 음, 작용성 감소, 체내에서 흡수, 뭐 이런 거. 글리포세이트. 네, 그런 것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대사의 무독화라는 거는 선택, 비선택 이거 하는 겁니다. 음, 제초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코트네, 파라코트.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여기 파라코트. 라키트. 이 파라코트. 글리포세이트하고 비선택적은 음, 파라코트가, 그래서 음, 파라코트하고 글리포세이트가 비선택적입니다. 두 가지 좀 네. 외워두시고요. 이따가 또 타자로 신나는 거 선택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또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 생태적으로, 이 선택하는 거는 형태적으로 이렇게 쌍자엽이냐, 이렇게 단자엽이냐, 예. 그래서 그 중심에 흘러가는 게 그 단자엽은 수직성이고, 쌍자엽은 중심으로 해서 생장점이 근생엽이라고 그래서, 예, 세포 배열 갖고 하거든요. 물관, 체관 이런 거. 그 형태학적이라고 하고, 처리 시기에 따라서, 예, 성분성이 잡증은 빨리 자라니까 발화전 제초제를 뿌려갖고 아예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리시기 선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시기 선택을 해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 뭐 배치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저기 하고 어려우니까 식물체 내 이행성이라는 이사디가 있습니다. 이사디. 얘들은 이제 화분과 식물하고 잡초해서 아까는 화분과하고 뭐 벽과하고 뭐가요? 아까는 벽과하고 사촉과. 사촉과를 하는 벤타존이 있었는데 네. 이사디는 화분과 광엽식물. 얘를 아까 잔디밭 얘기했을 때 그 토끼풀 죽이는 거 그죠? 광엽 잡초 죽이는 거 음, 이런 거는 이행성이라고 해요. 식물체 이행성을 갖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과 화분과 중 콩과가 얘는 반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사디를 뿌리면 콩과인 클로버가 죽는 겁니다. 토끼풀이. 그거는 식물성 내 이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죽이는 겁니다. 아죠? 음, 아까 거는 뭐라고요? 대사의 무독화로 죽이는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정도? 좀 어렵죠? 그죠? 저도 설명하면서 좀 어렵습니다. 이사디 같은 건 뭐야? 옥신 호르몬이 농도가 짙게 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얘기한 이제 벤타존 같은 게 그렇습니다. 벤타존이 아니라 디캄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식물전의 이행성 때문에 이렇게 화분과하고 토끼풀을 광역 잡초하고 골라서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려우니까 이건 좀 나중에 할 거고요. 어렵죠. 그 다음에 121번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너무 설명 고 네. 이게 이제 근육 및 이제 살충제 중에서 근육 및 신경 및 근육에서의 자극 전달 작용을 저해하는 그 살충제가 아닌 거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페트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비페트린, 트린으로 끝나는 거 뭐야? 신경 저해 물질, 피레스트롤하게. 네. 나트륨 통로를, 나트륨, 통로 이거 교란. 통로를 저해갖고죠. 신경 전달이 안 네. 되게끔 하는 게 트린이라고 음, 그랬잖아요. 네. 아바메틴은 뭐예요? 이것도 염소 통로, 그죠? 염소 통로를 이제 해서 얘를 이제 죽이는 거죠. 선충 같은 걸 네. 죽이는 게 염소 통로, 마이크로 라이드계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금방 고를 수 있죠. 뭐의 답은 설명 안 해도 신경 및 근육 디플로펜즈론. 전달에서의 자격 저하하는 살충제가 아닌 거 여러 번 했는데, 디플로펜즈론. 예? 네. 디플로펜즈론. 이건 맞죠? 키틴 단번 생합성소에. 디프로벤주론이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신경하고 키틴. 관계없이 주론, 뉴런 끝나는 키틴. 거 뭐야? 키틴, 키틴 키틴을 생합성소에.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껍데기를 골격을 키틴으로 돼 있는데 곤충의 골격인데 이거를 만들어야지 몸집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못 네. 만들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성이 안 미나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론, 미로는 뭐예요? IGR이라고 그랬잖아요. 곤충 생장 이지알. 조절제. 그러니까 얘들은 다 신경을 뭐 T1, 트린, 뭐 프리드 계속해죠. 프리드, 사이, 그죠? 얘들은 신경 전달을 저해하는 살충제들이에요. 디프루제는 어떤 거요? 키틴. 탈피, 키틴 합성을 못하게, 키틴 합성 저해제입니다. 음, 그래서, 음, 이제 아바메틴부터 보겠습니다. 아바메틴, 뭐, 에바메틴, 밀바메틴, 이거 뭐, 선충이잖아요. 소나무 음, 제선충. 또 응애도 죽입니다. 얘들은 신경 전달 중에서 염소 통로 활성화, 나중에 할 건데 이것도 염소 통로 활성화 시켜서 신경을 전달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네오니코티드계 또 했었죠. 네. 4A 이것도 음, 신경 물질 전달했습니다. 네오니코티드 했잖아요, 금방 그죠? 네. 어디에 좋다고요? 식신주. 신경전달 물질란. 프리드 음, 뭐 얘기했죠. 계속 이미다 플리도 뭐 이렇게 얘는 아세타미프리드. 네오니코티드계다. 네. 아제트미브리도. 4A다. 독성이 강하고 미세살 분해되고 잔여성이 짧다. 흡족성 발충에 효과가 하다. 프리드로 끝난다. 물론 프리드로 끝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퓨란, 뭐 람, 프리드 이것도 끝나는 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디아마이드계도 얘기했었어요. 디아마이드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디아마이드계 한 번 났었죠. 수축 근육을 칼륨. 과도하게 숙축시키는 나이아노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나이아노딘 이것도 28인데 전번에 문제 한 번 나왔었죠, 그죠? 그 계속 나오는 예. 거예요. 네오니코티드, 마이크로라이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꽉 잡아놓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도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런데 이 개념만 잡고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디프로벤주로는 뭐야? 키틴 합성 제제고 신경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얘들은 음, 다 이렇게 비페트린, 뭐 아바맥틴 이런 거, 아세타미프리도 이런 것들은 다 네오니코티데, 디오마이드계, 마이크로라이드계 이렇게 고염수통로 한다는 거고요. 쭉 읽어보세요. 네. 어, 계속 하는데 반복하면 좋지만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키틴 합성 15이요. 뉴런, 주론, 뉴런, IGR, 곤충 생장 조절제다. 동물, 이게 뭐 저게 한다. 15, 16이 예, 똑같이 키틴 합성 제제다. IGR이라고 얘기했고요. 탈피,
그걸 못하는 거죠. 키틴 합성을 동맥지방 쑥 못하는. 튀어나오신 분들 집중해 주세요. 홈케어너 싸움이라고 122번입니다. 하는 좋은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빛이 불룩하게 나오시는 분들 많죠?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수목병에 사용 중인 살균제 중에서 이제 테부코나졸 여러 번 했죠. 테부코나졸 살균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테부코나졸 지금 한 10번을 한 것 같습니다. 10번, 그죠? 솔직히. 음, 더 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뭐요? 테부코나졸. 볼 수 있죠? 드리아, 나졸, 사스, 드리아졸게. 그랬잖아요. 사스, 무슨 병 있었잖아요. 사스. 1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근데 마이크로 뷰타닐이 있어요. 마이크로 마이클로비타민. 뷰타닐. 네, 마이크로 뷰타닐도 같은, 4, 1. 예, 같은 4일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스트레올 합성 저해제입니다. 그 4일에 대해서, 4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트리아졸계라고 그랬어요. 마이크로 네. 뷰타닐도 트리아졸계에 속해요. 드리아졸게. 얘들은 막에서 생합성 저해를 합니다. 음, 트리아졸계라고 그랬죠? 음, 얘들은 에르고스테롤 생합성을 못하게 하고요. 나졸로 음. 끝난다고 그랬어요. 디니코나졸, 디페노코나졸, met코나졸, 비테르타놀도 있고 헥사코사졸도 디페노코나졸. 있습니다. 헥사코나졸입니다. 음, 이것도 나졸 음. 못합니다. 나졸, 4일, 4일, 요거는 요쪽 거고요. 이렇게 4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일이 있고 세포벽 생합성. 얘는 스테롤 합성을 못하게 하는 거고, 세포벽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뭐, 카브, 뭐, 이렇게, 레이트 있는데, 이런 거 있고, 다점 접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호살균제가 다점 접촉을 합니다. 다점 접촉이라는 건 아까 모든 면, 이게 접촉을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거, 통제를, 그죠? 그걸 음. 다점 접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살균제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다점 접촉에 가슴 속한다. 이렇게 접촉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소나무 이게 특별법이 해마다 나오거든요. 내년이면 이제 지금도 만들고 있을 거, 산림청에서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그 연초에 되면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 방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예방 사업은 어떻게 하고 나무주사 대상지 및 대상목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언제죠? 좀 오래됐죠. 7회 이게 8회인가요? 8회가 몇 년도에 받는 건데 2, 3년 전에 받은 건데 여기 보시면 옳지 않은 겁니다. 그 소나무 예방주사하고 나무주사 대상지 이제 예방주사를 놓잖아요. 그 대상목을 어떻게 하느냐 선정할 때 어떻게 지침에 따르면 집단 발생지 및 재성충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 아니고 선단지입니다. 선단지. 이 해설에 보시면 이제 매개충 나무주사 대상자는 우선 선단지, 발생지보다도 발생지 옆에서 번져가는 그 부분을 선단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구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발생지에는 안 놓고요. 그죠? 그래서 요 뒤에는 이제 맞는데 선단지 및 재선층 확산 지역 우려되는지에 그 저기를 이제 나무주사를 놓고요. 발생 지역 중 잔존 소나무 남아있는 발생 지역에서는 남아있는 소나무가 있잖아요. 살아서 얘가 예방 조치가 필요한 데 이렇게 나무주사 놓고요.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 이렇게 혼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소나무들. 예, 발생 피해 지역 그 외곽에, 그게 이제 외곽으로 감염목이 발생하는 그런 거를 또 나무주사 놓고요. 또 뭐 국가 주요 시설 또 생활권 도시 주변에
공원, 수목원, 휴양림 이런 데 나무 관리가 필요한 데는 예방주사, 나무주사를 놓습니다. 그다음에 나무주사 우선순위 외에 소나무에 대해서는 피해 고사목 주변으로 피해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으로 20m 내외 안쪽으로 나무주사를 놓게 돼 있고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주사, 예방주사는 어떻게 놓느냐? 대상 선정은 아까 선단지라고 해서 집단 발생지가 아니고 선단지 및 확산 우려가 되는 구역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약간 삐뚤게 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124번 좀 쉬웠던 문제 같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용 약제의 기준이 아닌 거, 그죠? 그 방제 약제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약값이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경제성이 높을 거, 사용도 편해야 돼요, 그죠? 대량 구입 네. 가능하고, 그다음에 항공방제의 경우 전착제가 포함되지 않아야 돼. 항공방제 때는 전착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착제를 쓰게 되면 항공방제는 이게 드론 같은 게 이제 막 날아다니면서 골고루 뿌려야 되는데 여기다 썩게 되면 이게 잘 혼합이 안 되면 이게 분산이 골고루 안 됩니다. 이게 골고루 안 되기 때문에 전착대를 넣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약효 시험 결과에 있어서 약효를 먼저 시험해 보잖아요. 이 방제 50%가 아니고 80% 이상의 효과가 인정된 거라고 합니다. 음, 방제용 약종 선정은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과태료가 된 겁니다. 과태료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수치 외우는 건데 1차 위반했을 때 50만 원 때리고요. 2차 위반했을 때 70만 원. 그 다음에 3차는 100만 원을 때립니다. 전번에 했다시피 가보겠습니다. 뭐 보수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진료를 갖추지 않고 처방전 없이 뭐 이런 거 보시면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50, 70, 100만 원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요겁니다. 뭐 표시가 아까 한 거죠? 보겠습니다. 50, 70, 100만 원은 진료부가 없거나 진료 기록상이 없어요. 거짓으로 기록됐어. 그러면 50, 70, 50, 100. 570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진료 없이 처방전은 자기가 안 하고 딴 사람이 써주거나 뭐 이렇게 처방 안 하고 가짜로 썼다거나 그 다음에 처방전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수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은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죠? 아무튼 50, 70, 70, 100 요거만 외우시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그죠? 근데 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만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거짓으로 뭐 등록했다 그러면 얼마야? 얘는 그냥 취소가 취소. 되면서 벌금이 네. 1,000만 원 뭐 이렇게 등록이 기준이 미달됐다. 6개월 기간 주고 12개월 주고 세 번째 취소가 됩니다.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3개월, 6개월, 12개월 취소. 취소되는 거는 바로 걸리자마자 취소되는 건 거짓이나 부정한 음, 방법으로 1차에 걸리면 취소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변경한 경우도 취소가 됩니다. 음, 자격증 대여는 뭘? 12개월 1차 경고 때리고 두 번째에서 2차 취소됩니다. 취소. 벌금은 500만 음, 원입니다. 자료 같은 거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까지 갑니다. 그 음, 다음에 5년간의 3회 이상 영업 정지가 됐어. 그러면 취소. 3회 이상 넘으면 바로 그때 취소, 폐업이 돼도 취소.
그냥 등록 없이, 나무병 등록 없이 한 건 500만 원.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했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했을 땐 150, 300, 500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이제 애우셔야 되는 건데 참 이거 참 복잡하죠. 너무. 근데 여기 얽매이지 말고요. 이런 거 애울 시간에 그죠? 이런 거는 막 그 중요한 몇 개만 애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 거. 자꾸 문제 풀면서 어, 외우시는 방법 뭐 이렇게 거꾸로 문제 풀면서 뭐 취소 1차 때 바로 취소되는 게 뭐냐?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 정지 기간에 수목 진료한 것 취소, 고의로 수목 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취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회가 끝났고요. 8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7회, 7회, 6회, 5회가 없잖아요. 들어가 보셨나요? 저 에듀 예문인 거, 에듀 예문? 네, 예문 에듀? 네, 거기 있죠? 네. 자료가. 네, 네. 다 받아 놓으셔요. 다음 주에는 7회 하겠습니다. 7회. 근데 이번 주가 계속 수, 목, 금, 토까지 바쁩니다. 그래서 일요일하고 다음 주 26일, 27, 28 정도 3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미리 7회 출력하셔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음, 들어오신 분들은 10일에 뭐 그런 게 뭐 없잖아요. 그건 뭐 유튜브에 이제 좀 올려놓고 그랬으니까 유튜브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가 너무 화면이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 소리 들으시면서 문제 이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형태가 또 비슷합니다. 문제가 나는 게 똑같은 문제는 하나도 없지만 대부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용어를 옳은 거를 틀리게 틀린 거를 또 다르게 바꿔서 문제가 똑같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해하셔야지 푸는 거지 문제 답하면 전혀 못 풉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질문사항 받겠습니다.